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가 아침 식탁에 떨어졌을 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잠시 멈췄습니다. 깜빡깜빡? 저는 지혜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고 그녀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소리니 지혜야? 제가 조용히 물었을 때 지혜는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제 장 보러 가시겠다고 하시고는 그냥 집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제는 손자 학원 가방을 2번 챙기셨고요. 아,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깜빡한 게 아니라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장을 미룬 것이고 준서 가방은 잠깐 정말 2번 챙겼나? 이상하네. 분명 한 번만 챙긴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살짝 가로저었지만 지혜는 이미 다음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즘은 조기 검진이 중요하대요. 미리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기 검진, 체크. 그 단어들이 묘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서울 대병원 정신과 수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도 많았고 재산 때문에 치매로 몰린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비정한 가족들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하지만 설마 우리 며느리가 염려해줘서 고맙구나. 근데 나는 괜찮단다. 제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을 때 지혜의 미소가 살짝 굳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0.5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30년 경력이 몸에 밴 저는 그런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는데 익숙했습니다. 저는 다시 국을 떠서 아들 민호의 그릇에 담아주며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도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민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충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늦어. 지혜가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마. 아들은 그렇게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넥타이를 고쳐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식탁을 정리하며 지혜의 뒷모습을 바라봤고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뭘 찾는 거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 준서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있어요. 할머니가 응원해주세요. 준서의 맑은 눈빛을 보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제일 크게 응원할게. 파이팅. 준서는 웃으며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며느리 단둘만 남은 공간. 지혜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저는 설거지를 하며 슬쩍 물었습니다. 지혜야, 뭘 그렇게 열심히 보니? 아, 그냥 건강검진센터 알아보는 중이에요. 어머니 모시고 한번 가보려고요. 건강검진센터. 또 그 말입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지혜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 뭔가 꾸미고 있어. 30년간 정신과에서 일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눈빛과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눈빛은 지금 걱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급하진 않잖니? 어머니 건강은 미루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예약 잡아 놓을게요. 다음 주. 벌써 예약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지혜는 만족한 듯 소파에 기대며 명품 가방 사진을 스크롤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오래된 간호사 명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수간호사 이순옥. 30년 전 젊은 시절의 저를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 저는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설마 내 며느리한테 당할 줄이야.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지혜가 정말로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명찰을 다시 서랍에 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민호가 퇴근했고 준서도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놓여 있었고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숟가락을 들었을 때 저는 문득 지혜가 민호의 귓가에 뭔가를 속삭이는 것을 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알았어라고 작게 대답했고 지혜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한 거지?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를 계속했지만 귓가가 간질거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서는 숙제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고 민호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켰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거실 쪽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혜가 민호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게 하는 게 어때? 요즘 정말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민호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심해? 응. 오늘도 같은 말을 3번이나 하셨어. 그리고 어제는 현관문을 열어놓고 그냥 가셨다니까. 혹시 모르니까 전문의한테 한번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놓고 갔다고. 같은 말을 3번이나 했다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저는 고개를 돌려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민호의 어깨에 기대며 여전히 속삭이고 있었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한번 모시고 가보자. 미리 체크하는 게 나을 것 같네. 고마워 여보. 역시 당신이 최고야. 지혜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저 끝내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손을 꽉 쥐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 없는 일을 만들어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30년간 정신과에서 일하며 수없이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노인을 치매로 몰아가는 가족들. 법적 후견인을 자처하며 통장을 빼앗는 자식들.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고 집을 파는 며느리들.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런 사람일 줄은.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지혜는 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아파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고 지금 시세로 8억은 될 것입니다. 저는 서랍을 다시 열어 낡은 간호사 명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차가운 금속 표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순옥 정신 차려. 너는 30년 동안 환자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잖아. 창밖에는 가을밤의 달이 떠 있었고 저는 그 달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지혜가 거짓말로 저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저는 진실로 맞설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연극에는 연극으로 대응하는 거야. 저는 명찰을 다시 서랍에 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그저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30년간 사이코패스와 사기꾼들을 상대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약속대로 병원 예약을 잡았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저를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늦으면 안 돼요. 오늘 예약 잡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저는 그 이면의 조급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두르는군. 뭐가 그리 급한 거지? 저는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제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이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30년간 정신과 환자들을 대하며 단련된 관찰력. 그것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지혜는 운전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이 병원 선생님이 정말 유명하대요. 친구 소개로 겨우 예약 잡았어요. 친구 소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는 강남이 아닌 낯선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 위치한 작은 신경과 의원. 간판도 낡아 보였고 주변은 한산했습니다. 유명한 병원이라더니 이런 곳을. 차에서 내리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지혜는 제 팔을 잡으며 안내했고 우리는 2층에 위치한 의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대기실에는 환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해. 유명한 병원이라면서 환자가 한 명도 없다니. 간호사가 나와 저를 진료실로 안내했고 저는 지혜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의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는 저를 보자마자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고 의사는 간단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1월 7일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펜 끝이 실제로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글씨를 안 쓰고 있어. 그냥 흉내만 내는 거야. 100에서 70 빼보세요. 93, 86, 79, 72. 저는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제 대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지혜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정말 깜빡깜빡하세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어제는 가스불도 켜놓고 외출하셨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했다고. 저는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지만 지혜는 제 눈을 피하며 의사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둘의 눈빛이 교환되는 것을 0.5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지혜의 눈빛에는 암묵적인 합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짜여진 각본을 따라가는 배우들처럼. 이 사람들 짜고 치는 거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관리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환자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훈련이 이럴 때 필요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초기 치매 의심 소견입니다. 초기 치매 의심. 그 단어가 진료실에 떨어졌을 때 지혜는 깜짝 놀란 척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아니라 계획대로 되어간다는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케어할게요. 지혜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지만 그 손길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는 의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밀 검사는 안 하나요? MRI나 다른 검사 말입니다. 의사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검사로 충분합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그때 정밀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상이라니. 나한테는 아무 정상도 없는데. 의사는 처방전을 끊어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 약을 드시고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 경과를 봐야 합니다. 저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지혜와 함께 의원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지혜는 계속 저를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초기니까 잘 관리하면 괜찮을 거예요. 차에 오르자 지혜는 운전대를 잡으며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힘든 일은 제가 다 맡을게요. 병원 예약도 제가 하고 약도 제가 챙겨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같은 것도 제가 보관하는 게 어떨까요? 혹시 잃어버리시면 큰일이잖아요. 통장과 도장. 결국 본심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혜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운전에 집중한 척하고 있었지만 입가의 미세한 떨림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제 목소리가 차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아직 내가 관리할 수 있단다. 하지만 어머니 만에 하나라도 괜찮아. 아직은 괜찮단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고 지혜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저는 제 방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확실해. 지혜와 그 의사는 짜고 치는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간 수없이 목격했던 인간의 탐욕을 이제 제 가족에게서 마주하고 있다는 씁쓸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낡은 간호사 명찰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수간호사 이순옥.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고 그 감촉이 저를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명찰을 달고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에게 배신당한 노인들도 많았습니다. 재산을 노린 자식들에게 치매로 몰린 어르신들. 법적 후견인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분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금 저는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명찰을 손에 쥐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얼굴이 거울에 비쳤고 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순옥, 너는 30년 동안 환자들한테 뭐라고 했어? 거울 속 제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 맞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지혜의 계획에 그냥 당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 저는 명찰을 가슴에 대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야, 너는 아직 몰라. 내가 누군지.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저는 그 붉은 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지혜가 연극을 시작했다면 저도 연극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연극은 그녀의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30년간 사이코패스와 연극성 인격장애 환자들을 상대해온 전문가의 연극. 좋아, 며느리야. 네가 원하는 치매 할머니를 보여줄게. 저는 명찰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거울 앞에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어눌한 표정, 멍한 눈빛, 느린 말투. 30년간 수없이 관찰했던 치매 환자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저는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거실에서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서 1시간 넘게 연습했습니다. 멍한 표정, 느린 말투, 어눌한 손동작. 30년간 정신과 수간호사로 일하며 관찰했던 치매 초기 환자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되살렸습니다. 미세한 눈빛의 흔들림, 말끝을 흐리는 습관, 물건을 찾는 척하며 두리번거리는 동작까지. 완벽해야 해. 단 한치의 의심도 사지 않을 정도로.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이제 평범한 치매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예리한 관찰력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슬리퍼를 거실 한가운데 벗어놓고 맨발로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지혜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슬리퍼는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벗었지? 지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메모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곁눈질로 포착했습니다. 기록하는군. 좋아, 더 줄게.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며 저는 일부러 같은 반찬을 2번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김치를 1번 꺼내놓고 다시 냉장고를 열어 똑같은 김치를 또 꺼내는 것입니다. 어머니 김치 벌써 꺼내셨잖아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벌써 꺼냈나? 저는 당황한 척하며 김치통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고 지혜는 또다시 스마트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일부러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준서야 오늘 학교 잘 다녀오렴. 30분 후 다시 말했습니다. 준서야 오늘 학교 잘 다녀오렴. 손자는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지만 지혜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피곤하신가 봐. 빨리 학교 가. 준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혜는 바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도 증상이 심해졌어.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셨어. 그리고 슬리퍼도 어디에 뒀는지 모르고.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지혜의 통화 내용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들 민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지혜의 대답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응, 다음 주에 다시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경과를 봐야 한다고 했잖아. 통화를 끊은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슬쩍 그녀를 관찰했고 그녀가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뭘 찾는 거지?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일부러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지혜야, 점심은 뭐 먹을까? 10분 후 다시 물었습니다. 지혜야, 점심은 뭐 먹을까? 지혜는 이제 짜증도 내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냉장고에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에는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점점 더 확신하고 있어. 좋아, 계속 연기하자. 오후가 되자 지혜는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장을 고치며 거울을 보는 그녀의 모습에서 들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친구 만나고 올게요. 혼자 계실 수 있으시죠? 그래, 다녀오렴. 지혜가 현관문을 나서자 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거실로 나가 그녀의 노트북이 놓인 소파 옆으로 다가갔고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최근 검색 기록이 브라우저 주소창에 남아 있었습니다. 법적 후견인 신청 방법, 치매 환자 재산 관리, 요양원 비용.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혜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끝까지 가려는구나. 저는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원위치시키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어 작은 노트를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11월 8일. 지혜, 나의 반복 행동을 스마트폰에 메모. 오후에 외출하며 법적 후견인 관련 검색 기록 발견. 기록을 마치고 저는 오래된 연락처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중에서 한 이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강민수. 신경과 전문의. 30년 전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그는 당시 레지던트였지만 저를 항상 존경해 주었고 은밀히 연모하는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이미 결혼한 몸이었고 그도 곧 다른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민수 씨라면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며 손이 떨렸고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저 이순옥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떨렸습니다. 순옥 씨? 순옥 선배님이세요? 네. 오랜만이죠. 30년 만인가요? 세상에, 어떻게? 무슨 일이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제가 도움이 필요해요.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혜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 2시에 제 병원으로 오시겠어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에 다시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11월 8일. 강민수 원장에게 연락. 내일 오후 2시 면담 예정.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노트를 서랍에 숨기고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지혜가 방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느리게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좀 누워 있었어. 아이고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푹 쉬세요. 지혜는 문을 닫았고 저는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오늘 정말 대박이었어. 30% 할인에 추가 쿠폰까지 써서 200만 원짜리를 140에 샀어. 어머님 통장에서 뺐으면 되니까 부담 없지. 통장에서 뺐쓴다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앉아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며 통화 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치매시잖아. 이제 곧 법정 후견인 되면 통장 관리는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럼 자유롭게 쓸 수 있지. 법정 후견인. 그 단어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지혜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제 목소리에 지혜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나오셨어요? 물 좀 마시려고. 저는 멍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걸어가며 지혜가 황급히 가방을 소파 뒤로 숨기는 모습을 곁눈질로 포착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오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140만 원. 내 통장에서. 방문을 닫고 저는 다시 노트를 꺼내 기록했습니다. 11월 8일 오후 4시. 지혜의 명품 가방 140만 원 구입. 내 통장 사용 추정. 법정 후견인 계획 확인. 펜을 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멍청한 치매 노인이라고 생각하며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30년 만에 만날 옛 동료가 제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저는 서랍에서 간호사 명찰을 꺼내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지혜야. 진실이 드러날 날이 곧 올 거야. 다음 날 오후 저는 지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혜야 오늘 옛날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 어머니 혼자 나가셔도 괜찮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지만 저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근처 공원인데 뭐. 사실 저는 강민수 원장의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주소를 건네며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민수 씨는 어떤 모습일까? 나처럼 늙었겠지. 택시는 한강 근처의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고 깔끔한 외관의 신경과 의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가 데려간 허름한 병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유리문에는 강민수 신경과 의원이라는 간판이 단정하게 붙어 있었고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병원은 이런 거지. 접수대의 간호사가 저를 확인하더니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이순옥 님이시죠? 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진료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진료실 문을 열자 백발의 신사가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민수. 30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얼굴에도 주름을 새겼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순옥 선배님.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갑자기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옛 동료. 제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민수 씨. 오랜만이에요. 앉으세요, 선배님. 아니, 이제 편하게 순옥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의자에 앉았고 민수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찻잔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녹차 향이 진료실에 퍼졌고 저는 그 향을 맡으며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로는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무슨 일이세요?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아니에요. 제 건강은 괜찮아요.
저는 가방에서 꺼내온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며칠간 기록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민수는 그것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로 만들려고 해요. 진료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노트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지난 2주간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의심스러운 행동, 낡은 병원에서의 형식적인 검사, 의사와 며느리의 눈빛 교환, 법정 후견인 검색 기록, 그리고 제 통장에서 빼낸 140만 원. 민수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마침내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순옥 씨, 그 병원이 어디죠? 저는 며느리가 데려간 병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줬고 민수는 즉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의료인 정보 조회 시스템이 떴습니다. 이름이 박진수 맞습니까? 내 명패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역시 이 사람 의료윤리 위반으로 여러 차례 징계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줬습니다. 박진수 의사의 경력란에는 빨간 글씨로 징계 이력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진단서 위조 혐의로 경고 조치. 2020년 과잉 진료 및 허위 청구로 업무 정지 1개월. 2022년 환자 진료 기록 조작으로 경고 조치. 이 사람은 돈만 주면 뭐든 해주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의료계에서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분노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의사를 어떻게 찾은 걸까? 친구 소개라고 했지. 민수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 씨, 당신은 30년 동안 정신과 수간호사로 일하셨잖아요. 이런 사기꾼들 수없이 봤잖아요. 왜 이렇게 당하고만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씨, 환자를 대하는 것과 가족을 대하는 건 달라요. 전 그저 며느리가 정말로 절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제 착각인지 확신이 서질 않았어요. 지금은 확신하시죠? 네, 이제는 확실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순옥 씨가 기록한 것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첫째, 며느리의 통장 거래 내역. 당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과 그 돈으로 명품을 산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민수는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SNS 활동. 며느리가 명품 인증샷을 올렸다면 그것도 캡처해 두세요. 날짜와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셋째, 박진수 의사와 며느리의 연결고리.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최고의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 그걸 확보하죠?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핸드폰을 잠깐이라도 볼 수 있다면.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차라리 통화 내역서를 확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순옥 씨가 정상이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제가 정식으로 인지 기능 검사를 해드리죠. MRI도 찍고 표준화된 치매 검사도 하고. 그럼 박진수의 진단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명확해집니다. 그래, 정식 검사를 받으면 되는 거야. 민수는 달력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시간 되세요? 대학병원 검사실을 예약해드릴게요.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죠? 그냥 친구 만나러 나온다고 하세요. 검사는 이 시간이면 끝납니다. 저는 달력의 날짜를 표시하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저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고마워요. 정말로. 고맙긴요. 30년 전에 선배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선배님을 좋아했었잖아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고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물론 선배님은 이미 결혼하신 몸이었고 저도 곧 다른 병원으로 떠났죠. 하지만 그때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니 이제라도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0년 전 저는 민수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제게는 남편이 있었고 어린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묵묵히 그 마음을 간직한 채 지금도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미안해요. 그때 아닙니다. 그건 제 일방적인 감정이었고 선배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민수는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며느리의 음모를 막는 겁니다. 순옥 씨,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당신을 도울 차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낡은 간호사 명찰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보더니 감에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 명찰.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이게 제 정체성이었으니까요. 저는 명찰을 손에 쥐고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저 다시 한번 싸워볼게요. 30년 동안 단련된 제 관찰력으로 며느리의 모든 거짓말을 밝혀낼 거예요.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가 아는 이순옥 선배님입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옛 동료. 그리고 제 편이 되어줄 사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방 속 노트를 꺼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1월 9일 강민수 원장 면담. 박진수 의사 징계 이력 확인. 금요일 정식 인지 검사 예정. 증거 수집 계획 수립.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저는 조용히 적었습니다. 이제 반격을 준비한다. 집에 도착하자 지혜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 저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강력한 동맹을 얻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증거가 하나하나 모아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서랍에서 명찰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순옥, 넌 할 수 있어. 30년 동안 해온 일이잖아. 금요일 오전 저는 민수의 도움으로 대학병원에서 정식인지 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표준화된 치매 선별 검사, 신경심리 평가까지. 이 시간에 걸친 검사 끝에 나온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순옥님, 인지 기능 정상입니다. 치매 소견 전혀 없습니다. 민수가 건네준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생겼습니다. 박진수의 초기 치매 의심 진단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입증할 수 있는 무기.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순옥 씨. 이제 며느리의 다음 움직임을 지켜봐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가방 속 검사 결과지를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지혜가 이상하게 조용했어. 아침에 나설 때 지혜는 평소와 달리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라는 질문도 없이 그저 묘한 미소만 지으며 저를 보냈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야. 택시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 앞 테이블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화려한 팸플릿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을 유지하며 소파에 앉았고 테이블 위에 팸플릿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버타운 한가람, 요양원 아름다운 동행, 프리미엄 실버 케어.
모두 요양시설 안내 책자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많이 알아봤어요.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좋은 시설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혜는 팸플릿을 하나씩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24시간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고, 여기는 치매 전문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는 지혜야, 제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요양원 갈 생각 없어. 지혜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게 훨씬 안전하잖아요.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시면. 난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그는 거실의 분위기를 파악하고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해? 지혜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양원 이야기하고 있었어. 오늘 좋은 곳 몇 군데 알아봤거든. 민호는 팸플릿을 집어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 제가 30년 동안 목숨처럼 키운 아들이 지금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응, 엄마. 나는 요양원 안 가. 민호는 팸플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혜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 또 아내 편이구나.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입소 계약서예요. 일단 한번 둘러보시고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계약서. 저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라는 제목 아래 보호자란에는 이미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야, 보호자는 아들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니? 지혜가 민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여보가 바빠서 제가 대신 처리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법적으로 며느리도 가능하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법적 보호자는 직계 가족이 우선이었고 며느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밀어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서명 안 해. 지혜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건 다 어머니를 위한. 위한다는 게 나를 집에서 쫓아내는 거니? 쫓아낸다니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요양원 가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역시 그거였어. 집. 그때 방문이 열리며 손자 준서가 뛰어나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할머니, 준서는 제게 달려와 안겼고 저는 그 작은 몸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즉시 준서를 떼어냈습니다. 준서야, 숙제하러 방 들어가. 싫어요.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준서야, 어른들이 중요한 이야기 하는 중이야. 들어가.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고 준서는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지혜가 먼저 말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실 거야. 할머니한테 더 좋은 곳이래.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어디 가요? 요양원이라고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시는. 싫어요. 준서의 외침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작은 몸이 저와 지혜 사이에 섰고 준서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안 아파요. 할머니 안 가. 준서야, 넌 몰라. 할머니가 아프셔서. 아니에요.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치매 아니에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상한 거 물어보고 할머니가 답 못하시면 핸드폰에 적는 거 봤어요. 엄마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서야, 넌 뭘 몰라서. 알아요. 다 알아요. 준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프지 않아요. 엄마가 할머니를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 봤어요. 저는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그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고 흐느끼는 소리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실을 알고 있구나.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준서야, 무슨 소리야? 내 엄마가 왜 그런 거짓말을? 아빠도 몰라요. 아빠는 회사만 가고 엄마는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고. 준서는 울면서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통장으로 가방 사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것도 봤어요. 할머니 돈으로.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바라봤고 지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준서가 잘못 본 거야. 잘못 안 봤어요. 준서가 방으로 뛰어가더니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민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아빠 봐요. 엄마 인스타그램이에요. 화면에는 지혜의 SNS 계정이 떠 있었고 최근 업로드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스파 인증샷, 그리고 해시태그들. 행복한 일상, 럭셔리 라이프 감사. 민호는 화면을 넘기며 점점 굳어지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혜, 이게 뭐야? 그건. 여보, 그건. 지혜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준서를 아는 채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민호야.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너는 내 아내 편만 들었어. 엄마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지. 엄마, 이제 됐어. 나는 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거야.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집이고 내 집이야. 저는 준서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민호와 지혜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저는 그 아이를 침대에 앉혀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준서야, 괜찮아. 할머니는 안 가.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준서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등을 토닥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서랍을 열어 저는 가방에서 꺼낸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혜의 거짓말 기록, SNS 캡처,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오늘 받은 정상 진단서. 이제 충분해.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저는 핸드폰을 들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 씨 준비됐어요. 이제 움직이겠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준서는 제 품에서 잠들었고 저는 그 평화로운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해야 했습니다. 창밖에 달이 밝았고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먼저 시작했어. 이제 내가 끝을 내겠어.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호는 며칠간 지혜와 심하게 다퉜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방문 틈으로 새어들어왔고 저는 침대에 앉아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당신 정말로 엄마 통장에서 돈 뺐었어? 여보, 그건. 그게 아니라. 준서가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잖아.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다툼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정말 치매라면 맞아요, 여보.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게 나을 수도. 지혜가 다시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 민호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 그래. 민호는 의자에 앉으며 제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법적 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엄마 혼자 계시기엔 위험할 것 같아서. 만약에 치매가 진짜라면. 나는 치매 아니야. 하지만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잖아. 그 병원 의사는 사기꾼이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부정하세요? 인정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민호야,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대학병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었고 저는 그가 읽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인지 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 명확한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엄마, 이건 언제 받으신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혼자 대학병원을 가셨다고요? 친구가 도와줬어. 민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치매 환자들도 가끔 멀쩡해 보일 때가 있대요. 그리고 검사를 받을 때만 집중하면 민호야, 내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니? 아니, 그게 아니라 민호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진실보다 아내를. 엄마, 일단 법적 후견인 절차는 진행할게요. 엄마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민호야,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민호는 서류를 두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그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도 나를 안 믿는구나. 다음 날부터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지혜는 제 방문 밖에 식사를 갖다 놓고 갔습니다. 마치 저를 가두듯이. 어머니 식사하세요. 밖에 놔둘게요. 문을 열면 식판이 놓여 있었고 지혜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서 밥을 먹으며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서도 저를 보러 오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지혜가 즉시 방으로 보냈고 할머니 방에 가려고 하면 막았습니다. 준서야, 할머니는 쉬셔야 해. 방해하면 안 돼. 창문 너머로 준서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는 거실로 나가려다 지혜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물 좀 마시러. 제가 갖다 드릴게요. 어머니는 방에서 쉬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갇혔어. 내 집에서 갇혔어. 그날 오후 제 방 창문 너머로 낯선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와 여자. 그들은 건물을 바라보며 무언가 적고 있었습니다. 설마 부동산? 저는 급히 전화기를 들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옥 씨, 무슨 일이세요? 민수 씨. 며느리가 날 방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온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지금 즉시 나가세요. 못 나가요. 며느리가 감시하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민수의 분노 섞인 한숨이 들렸습니다. 순옥 씨, 이건 불법 감금이에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럼 아들이 지금은 순옥 씨 자신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건물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팔려고 하는 거야. 저녁이 되자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오늘 낮에 부동산 중개인이 왔더구나.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건 이 집 팔려고 하는 거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그냥 시세 조사 좀 하려고. 거짓말하지 마. 법적 후견인 되면 내 동의 없이도 집 팔 수 있다며.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집을, 내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산 이 집을 정말 팔 거니? 엄마 요양원 비용도 많이 들고 나는 요양원 안 간다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내 엄마야. 너를 낳아서 키운 엄마라고. 알아요, 엄마. 그래서 이렇게라도
이렇게라도 나를 방에 가두고 내 집을 팔아치우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흥분하시면 안 좋아요. 방에서 쉬시게. 닥쳐. 제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어. 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요? 제가 이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로? 사기로? 내 통장에서 돈 빼내서 명품 사는 게 이 집안을 위한 거였어? 그건 그때 방문이 열리며 준서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준서는 제게 달려왔고 지혜가 아이를 잡으려 했지만 준서는 뿌리쳤습니다. 준서야. 방 들어가. 싫어요.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돼요. 준서가 제 뒤에 서며 작은 몸으로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작은 아이만이 날 지키려 하는구나.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말 좀 들어요. 이건 다 엄마를 위한. 그만해.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준서의 손을 잡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준서는 제 옆에 앉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도망가요. 뭐라고? 여기서 도망가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잖아요. 준서의 맑은 눈빛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나 용돈 모은 거 있어요. 그걸로 할머니랑 어디 가서 살아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9살 아이가 할머니를 지키려고 도망가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고맙구나. 저는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왜요? 할머니가 도망가면 나쁜 사람들이 이긴 거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예전에 일했던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항상 하던 말이 있어. 뭔데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 저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릴 거야.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준서야. 나와. 밖에서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준서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문을 열자 지혜가 준서를 잡아챘습니다. 준서야, 할머니 방에 가지 말라고 했지. 아파요. 엄마. 지혜는 준서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복도에 홀로 서서 준서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구나. 방으로 돌아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환자들한테 희망을 주던 내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서랍에서 간호사 명찰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고 저는 그것을 가슴에 댔습니다. 이순옥, 넌 30년 동안 뭘 배운 거야? 환자들한테는 희망을 주면서 정작 내 자신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순옥 씨, 포기하지 마세요. 민수 씨, 내일 제가 갑니다. 증거를 모두 가지고 아드님을 직접 만나겠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 30년 전 당신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환자를 포기하는 간호사는 간호사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명찰을 바라봤습니다. 맞아.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창밖의 어둠 속에서 작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일주일 후 추석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호의 동생 부부, 시동생 내외, 그리고 조카들까지.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지혜는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저는 조용히 거실 한쪽에 앉았습니다. 가방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친척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석이 물었습니다. 형님,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그 질문에 지혜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도련님 사실은요. 지혜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친척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치매라니? 지혜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문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요. 작은 아들 민석이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니까.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30년 전 정신과 수간호사 시절 환자들의 가족 면담을 주관하던 때처럼 침착하게 때가 됐어.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고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방에서 쉬세요. 지혜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받은 대학병원 인지기능 검사 결과입니다.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인지 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 친척들이 서류에 시선을 집중했고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며느리가 저를 데려간 박진소 의사의 징계 기록입니다. 민수가 프린트해준 서류를 펼쳤습니다. 빨간 글씨로 표시된 징계 이력들. 2018년 진단서 위조 혐의. 2020년 허위 청구로 업무 정지. 2022년 환자 진료 기록 조작. 이게 대체 뭡니까? 작은 며느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주면 가짜 진단서를 써주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치매로 만들었습니다. 지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니를 걱정해서. 세 번째, 저는 지혜의 말을 끊고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서류 위에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1월 1일 제 통장에서 140만 원 인출. 같은 날 며느리의 명품 가방 구매. 11월 5일 제 통장에서 80만 원 인출. 같은 날 며느리의 고급 레스토랑 결제. 10월 20일 제 통장에서 200만 원 인출. 같은 날 며느리의 스파 회원권 구매. 친척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집어들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혜, 이게 사실이야? 지혜는 입술을 떨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쓰시라고 주신 거예요. 거짓말.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준 적도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치매라는 거짓 진단을 받게 만든 후 제 통장을 몰래 관리하며 돈을 빼냈습니다. 저는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네 번째, 이것은 며느리의 SNS 계정입니다. 프린트된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들. 그리고 해시태그들. 행복한 일상, 럭셔리 라이프, 감사 부자 엄마. 이건 작은 아들 민석이 사진들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돈으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
5번째.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 이것은 며느리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치매로 만들어서 아파트 빼는 중 키읔키읔. 의사한테 돈 좀 쓰니까 진단서 금방 나오더라. 법정 후견인 되면 통장이고 뭐고 다 내 맘대로 야 키읔키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고 지혜는 완전히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친구한테 그냥. 농담?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 아들을 속이고 나를 치매로 만들고 내 돈을 훔치고 내 집을 빼앗으려던 게 농담이었니?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문자 메시지를 다시 보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런 짓을. 그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제 간호사 명찰. 여러분,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명찰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저는 이순옥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30년간 수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친척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에게 배신당한 노인들도 많았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치매로 몰아가는 자식들, 요양원에 버리고 집을 파는 며느리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가족은 다르겠지라고. 저는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 며느리는 제가 30년 동안 목격했던 그 누구보다도 계획적이고 교묘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아들이 떨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엄마 말을 한 번도 믿지 않았어. 내 아내만 믿었지. 엄마, 저는 알아. 내가 바빴다는 것도 아내를 사랑했다는 것도. 하지만 민호야, 가족이라는 건 믿음이야. 돈이 아니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를 키우느라 내 인생을 바쳤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세계의 일을 하면서 너를 대학까지 보냈어. 내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네가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는 거였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로 가득한 결혼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할 것인지. 그때 방문이 열리며 준서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준서는 제게 달려와 안겼고 저는 그 작은 몸을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이겼어요. 저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준서야. 할머니가 이겼어. 작은 아들 민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지혜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복수는 이 사람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지혜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고 그 눈에는 완전한 패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지혜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민호가 다가가 아내를 일으켰고 지혜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내가 진짜로 참여한다면 엄마는 기다릴 거야. 엄마, 일어나. 그리고 이제부터 올바르게 살아.
민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님이 이기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저와 준서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그래, 준서야. 이제 괜찮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했던 전문가로서의 자존심. 그것이 오늘 제 가족을 지켰습니다. 저는 가슴에 명찰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순옥 잘했어.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아침,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준서가 그린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라는 제목에 웃고 있는 할머니 그림.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준서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아이는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 오후에 학원 끝나면 같이 산책할까? 좋아요. 할머니, 준서는 환하게 웃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반 전 그 추석 명절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지혜는 그날 이후 집을 나갔고 민호와의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게서 훔친 돈에 대한 증거가 명확했고 박진수 의사와의 공모 사실까지 드러났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으로는 지혜는 지금 작은 원룸에서 살며 일반 회사의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려했던 SNS 계정도 삭제했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인과응보구나. 저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선택한 길의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이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용서했지만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민호도 그걸 알았는지 매일 퇴근 후 제 방문 앞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100일이 넘게 계속되었을 때 저는 문을 열고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됐어.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엄마의 말을 왜 믿지 못했는지 그 모든 후회를 쏟아냈습니다. 엄마, 저는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회사에 다니고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더라고요. 엄마와의 신뢰를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엄마도 실수했어. 너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못 해줬나 봐.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잘못은 전부 제가 한 거예요. 이제 그만 자책하고 앞으로 잘하면 돼. 그 후로 민호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회사를 조금 일찍 나와 저와 준서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를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말을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3개월 전에는 민호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은주라고 해요. 은주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단정하고 따뜻한 인상의 여자였고 저를 만나자마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호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 어머님이 30년간 간호사로 일하셨다는 것, 그리고 어머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진실과 존엄이라는 것을.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짓이 없는 맑은 눈이었습니다. 준서를 좋아하시나요? 네,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만큼이나 사랑스러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준서도 은주를 좋아했습니다. 가끔 은주가 집에 오면 준서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고 은주는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은주 이모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래. 준서는 어떻게 알아? 거짓말을 안 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진짜 잘해요.
준서는 1년 반 전의 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를. 그 어린 나이에 겪기엔 가혹한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평생 기억할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2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쌓은 경험을 나누는 일. 그것이 제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순옥 선생님, 오늘도 수업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동년배 어르신들과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중 박영자 할머니는 특히 저와 죽이 잘 맞았습니다. 순옥 씨,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갈래요? 북한산. 좋아요. 준서도 데리고 갈게요. 손주랑 같이 다니는 거 보기 좋아요. 우리 손주는 할머니 쳐다보지도 않는데. 저는 쓸쓸하게 웃는 영자 씨를 바라보며 제가 얼마나 행운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옥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왜요? 제 병원에서 강연 하나 부탁하고 싶어서요. 노인 인권과 가족 내 학대 예방이라는 주제로요. 제가요? 순옥 씨보다 더 적임자가 없죠. 실제 경험도 있고 전문가이기도 하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처럼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아요. 할게요. 고마워요, 순옥 씨. 그리고 강연 끝나고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할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그는 한결같이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친구로서, 동료로서, 그리고 때로는 조용한 지지자로서. 민수 씨, 네, 고마워요. 정말로. 저야말로요, 순옥 씨.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아파트 단지가 아름다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호가 퇴근했고 준서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풍경. 1년 반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무슨 발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요. 저는 할머니 이야기했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우리 할머니는 3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신 간호사셨고 나쁜 사람들한테 당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셨대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대요. 민호가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준서야.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간호사 명찰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수간호사 이순옥. 저는 그 명찰을 바라보며 지난 1년 반을 떠올렸습니다. 배신과 절망의 순간들. 하지만 동시에 진실과 존엄을 되찾은 순간들. 나는 이겼어. 하지만 정말로 이긴 건 뭘까요? 돈도 집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긴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쌓아온 존엄성. 30년간 전문가로서 다져온 자존감.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것들을 지켜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창밖에서 준서가 민호와 배드민턴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왔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감사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순옥 씨, 토요일 강연 자료 준비는 어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민수 씨. 제가 할 수 있어요. 알아요. 순옥 씨는 뭐든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무언가. 민수 씨, 네, 토요일 저녁 식사 좋아요. 같이 먹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순옥 씨.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이 깊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이순옥 잘 살아왔어. 거울 속에 제가 웃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밤이 깊어가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을 키우며 세계의 일을 했던 그 시절. 환자들을 돌보며 희망을 주던 간호사 시절. 며느리의 배신으로 절망했던 1년 반 전. 그리고 지금 평화를 되찾은 이 순간.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통도 배신도 투쟁도. 그 모든 것이 저를 지금의 이순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존엄을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내 인생아. 힘들었지만 아름다웠어. 그리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민호와 은주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준서는 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식이 끝난 후 은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모신다는 말 하지 마. 우리 서로 존중하며 살면 돼.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도 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제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순옥 씨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행복해요. 저도. 순옥 씨 옆에 있으면 행복해요.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민수 씨 천천히 가요. 우리 시간 많아요.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준서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그럼 정말 행복해. 왜요? 저는 준서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가장 중요한 걸 지켰거든. 할머니 자신을. 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서야. 집에 도착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명찰을 만지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인생은 나이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존엄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존엄하게 살아갑니다.